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지금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지촉하는 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한 나라라면 이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통치자의 반열에 오른 이들은 늘 민심의 귀를 기울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 숨소리까지 챙기겠다 그랬죠. 민심을 듣기 위한 귀를 찾습니다. 이 평진들을 읽어보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오래된 친구가 비선이 되어서 민심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치자를 가르친 스승이 또 혹은 과거 옆집에 살았던 이웃이 민심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비선이 숨은 권력이 되어서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에 인관되면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추천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 그것과 청탁을 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죠. 왜 통치자들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민심 외에 그런 비선들이 전하는 민심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요사이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 말입니다. 그건 드러나지 않는 등 뒤의 수근그림, 이 진짜 민심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직은 초보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등 뒤의 수근그림을 누구로부터 들을까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이제 취임 100일, 당선 뒤 160일이 지났으니 제가 하는 말인데, 이 윤 대통령은 사람을 쉽게 믿는 착한 성품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어제 아침 이기용 칼럼 민심역행 점입 가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윤석열이 등장 이전엔 존재감도 없던 이른바 윤핵관들, 예를 들어 권성동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 분란의 한 축을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윤석열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30-40%가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쓴 말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던 대중의 심정 그대로입니다. 이렇습니다. 조잡스럽고 구질구질하게 지은 말단적인 건수만 붙잡고 같은 편끼리 서로 손가락질에만 열중하는 구질구질한 정치들만 한다. 이 말에 권성동이든 이준석이든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어떻든 이준석도 오래전 선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의 편에 서 있었던 조혜진 의원마저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 어제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계속 비아냥 조롱하고 폭로하고 또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 땡땡 저 땡땡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인데 야당도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한다. 그렇습니다. 야당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혜진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준석이 대통령과 1대1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키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옥수의 작전 비슷한 것이다. 그 역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이준석이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맞받아친 것을 방송에서 나무랐습니다. 이 말은 정치판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조롱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저는 제 책 자유의식 들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우산을 쓰면 연인이 되지만 함께 비를 맞으면 동지가 된다. 그런데 함께 비를 맞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동지라고 부르려면 영혼의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지는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진 관계입니다. 상대에게 동지라고 부르는 것은 비장함을 느끼게 해주죠. 아내나 남편, 자식 같은 공동체라면 선악이나 이해를 따지지 않고 동지로 묶일 수 있겠지만 단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명분 아래 뭉친 경우를 동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조합, 어소시에이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조합원을 동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준석이든 윤핵관이든 우리 보수 정당이 이번 내분을 계기로 정치적 조합을 넘어서 같은 철학을 가진 진정한 동지들의 모임, 결사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오늘 오후에
빅뉴스들이 연달아 터졌죠. 검찰이 전 정권의 적폐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연수원 동기이면서 대검 차장으로 그동안 검찰 인사를 협의했던 대검 차장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그 바람에 물러날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18명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바로 그 말은 경쟁자가, 검찰총장을 다투는 경쟁자가 18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원석 지명자도 윤석열 군단의 국정농단 수사팀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지명 이튿날 검찰이 그동안 밀려있던 문재인 정권 핵심 의혹 사건 수사에 일제히 나선 모습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사부가 19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영장을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대전고등법원이 기록을 살펴보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재인 청와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산업부의 지시 내용에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등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를 찾아낼 것이죠. 말하자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불법적인 지시의 배경에 있는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문재인 청와대, 더 나아가서 솔직히 문재인이라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는 검찰은 백운규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최희봉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재훈을 기소했을 뿐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습니다. 친정권 대검 지휘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은 물론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사회수석 김수현,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경제수석 박은주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또 백운규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서 백운규가 한수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배임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직 잘못 맡아서 능력이 없는데 공인이 맡아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패가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대전지검의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에는 또 다른 검찰 관계자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본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탈북어민 2명, 이 귀순어민 2명이라고도 하더군요. 탈북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아무런 이유와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다음 이 탈북어민들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 송환을 통보한 다음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들은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북으로 끌려가서 처형됐습니다. 언론은 이번 압수수색이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에 담긴 문서를 선별해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7월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그런 불법적인 북송을 결정한 책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전 국정원장이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은
관련 보고서 등에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그리고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책임자라는 것이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입니다. 자, 어떻든 이런 불법적인 지시와 결정을 누가 했는지 가려줄 결정적인 증거는 대통령 기록물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재임 기간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 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습니다. 퇴임하는 날이죠. 대통령 기록물은 15년 동안 비공개되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9번째이더군요. 이전 정부까지 7번이 있었으며 문재인이 대통령 기록물은 어제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으로 앞으로도 새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 타이 이스타제 사건 등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봐야 할 사건은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권력의 사유화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이 김정은과 도보다리 위를 함께 걸으면서 아무도 배석시키지 않고 단둘이 걸으면서 대화하는 중에 건넸던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밀로 붙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주적, 바로 그 적장에게 비밀 문서를 넘기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진짜 적폐를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발을 맞춘 것일까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TF는 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등 10명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 대상에 문재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보문란 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6월의 삼척항 목선 귀순, 그리고 2019년 11월의 귀순 어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올해 3월의 북방 한계선 NLL 월선 사건 모두 당시 불법적으로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안보문란 태스크포스는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최초 상황 보고서에 담긴 어민들의 진술이 상이했음에도 이 청와대 주도로 추가 조사 없이 송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납포된 4명 가운데 2명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문란 태스크포스는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귀순어민, 그러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으로 고발된 이들은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지금 윤건영, 현재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건, 통일부 장관 김연철, 그리고 경찰청장 민감용 등입니다. 죄명으로는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등 어마어마한 죄명들이 적시됐습니다. 또 안보문란 태스크포스는 올해 대선 전날, 그러니까 지난 3월 8일 우리 해군이 납포한 북한 목선 승선자 7명에 대해 합동신문조차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낸 NLL 월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방장관 서욱, 그리고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용근 등이 고발됐습니다. TF는 문재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이 TF 당사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바로 전주의 의원의 말입니다.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위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발장에는 쓰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의뢰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드라마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한 문제만 제가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 상반기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02조 원이나 됩니다. 이걸 신문에 크게 다룬 신문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액수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관리재정 수지는 뭔가 하면요, 전체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미래에 써야 할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현재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선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간 재정수지 적자를 110조 8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년 만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상반기 법인세 등이 늘면서 총수입이 36조 원이나 증가했죠. 그런데 왜 이리 됐을까요? 5월 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으로 무려 62조 원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충당해주겠다면서 62조 원이나 편성하면서 총 지출이 이보다 훨씬 많은 64조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재부는 올해 세수 예상 규모를 50조 원 이상 늘린 뒤에 이 그치지도 않은 세금을 근거로 가불추경이라는 걸 했습니다. 신문마다 가불추경, 외상추경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나라 국가는 살피지 않고 여야가 합심해서 돈 풀기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후에 6월까지 2차 추경 사업비 38조 원 중에 32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세수에 비해 지출이 더 빨리 늘면서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이 100조 원대에서 고착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재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추경호는 15일 내년 본 예산을 올해 총 지출보다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올해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이 포함된 총 지출입니다. 올해 본 예산도 다른 선진국처럼 긴축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확장 재정을 외치면서 지금 G10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상 최대로 부풀린 예산인데 말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까요?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같은 느슨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는 말뿐인 긴축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경영 원칙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국가 채무가 국회 예산처의 예상대로 머지않아 GDP의 60%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 신문에는 R의 공포, 그래 리세션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재고가 사상 처음 50조를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비가 안 되고 수출마저 부진하면서 기업 창고에 중장기 재고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물건은 팔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재고 자산은 경기 변동을 잃는 선제적 지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R의 공포, 이 리세션의 공포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 결과 완제품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이 가공품이나 부품 현명사까지 인쇄적으로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은 삼고 현상을 뚫어서 민생을 살피는 것. 그러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세제를 바꿔야 합니다. 또 그러려면 규제를 말로만 푼다고 하지 말고 실제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질서 재편 중입니다. 요즘 발빠르게 움직이는 선진국 정부들의 뉴스를 지켜보면서 가령 미국에서 해외 기업들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내리는 것, 그런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 발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